자, 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는 충정로에 있는 박정근 교수님을 찾아뵙고 원로와의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근 교수님께서는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고 퇴임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지내셨고요. 형사법학회 부회장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형사법학회 회장직도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흠모하고, 개인적으로는 역대 형사법 학자 중에 제가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이 박정은 교수님 댁을 찾아뵙고 이렇게 대담을 진행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대담의 주인공은 박정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오랜 기간 형사법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 오시고 한국 형사법학의 형성과 발전을 직접 경험해온 세대이기도 하십니다. 먼저 교수님의 학문적 이력과 연구 여정을 간략히 짚으면서 대담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수님, 자기 소개도 좀 포함해서 교수님 간략하게 이렇게 형사법학의 후학들한테 이력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한국 형사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인터뷰에 응하게 돼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법학을 공부할 때에는 1950년 6.25 사변 직전 6월 10일 날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2주 만에 6.25 사변에 나가지고 난리통에 시골로 이사온 분교에서 공부하고 4학년 때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 형사법학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신파와 구파로 나눠져서 있었습니다. 구파는 비의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신파는 의사의 자유를 부정해서 자유는 자유의사가 필연적인 걸로 해석을 해서 구파에서는 비결정론이라고 그러고 신파에서는 결정론이라고 해서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파에서는 도의적 책임론이라고 그러고 신파에서는 사회적 책임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신파는 인간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파의 입장에서 비결정론을 취하고 또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에서 형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형사법학회 회장직뿐만 아니라 부회장직도 굉장히 오랫동안 역임하시고 학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대해서 기억에 남으신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학회 활동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부분, 기억나시는 동료, 선후배 학자들에 대한 추억 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형사법학회는 1956년에 한국 법학원이 설립되었고 그 다음에 57년에 각 학회가 발족하게 됐는데 한국 형사법학회는 1957년에 발족하게 됐습니다. 이때 초대 회장이 이태기 교수인데 검찰총장도 지냈지만 당시에는 이화여대 교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황산덕, 남웅우, 정영석, 신용욱, 김종수, 이건호,
이렇게 이런 분들이 회장이 되고, 8번째로 김종원 교수가 8대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9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9대 회장이 된 것이 87년이니까 57년에 설립이 되는 30년간에 8명이 회장을 지냈어요. 대충 한 사람이 한 4년 이상, 4년 정도 하고, 그때는 회칙도 없어가지고 임기도 없고 그냥 과도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제일 여기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김정원 교수인데, 이 김정원 교수는 한국 법학원 때부터 직원으로 있으면서 학회가 갈리니까 실무를 쭉 맡아서 자기가 회장할 때까지 실무를 다 아까 얘기한 회장들을 모시고, 실무는 자기가 다 하고 회장들은 이름만 빌렸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재정도 여기저기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가 수지가에 가서 찬조받아가지고 유지하고 그런 과도적인 기한이었습니다. 그래, 김정은 교수가 회장이 된 후로 장기 집권한다는 불만이 일부 있어가지고 이제 나한테 회장이 왔는데, 내가 87년에 9대 회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국 형사법학회 회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장 임기를 1년씩으로 전부 다 1년씩으로 해서 했는데, 회칙을 제정해서 부회장은 서울에 하나, 지방에 하나, 한 분 그렇게 임명을 하고, 이사를 여러 명 임명하고, 그 중에 상임이사로 5분을 또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형사법학회에 회다운 회칙을 만들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사법 연구라는 논문집을 처음으로 발간을 해서, 그 창간사의 회장으로서 창간사를 쓸 때 여기에 실리는 논문들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범죄를 크게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해서 모두가 다 최선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으로 발간사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법학회 내가 그래서 나는 1년 한 뒤에 손혜목 교수에게 넘겼고, 손혜목 교수는 또 성시탁 교수를 이렇게 해서 뒤에 1년씩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회장을 하는 무렵에 형사법학회에서 형법개정위원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한 8년간 계속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위원으로서 가담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상습범의 법정형을 2분의 1 가중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내가 인격생명의 신이론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전부가 찬동을 해서 법전에 상습범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조문이 다 개정안에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회에서 그걸 다시 다 살려가지고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일이 형사법학회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교수님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강당에서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그 연구를 갖다가
하나의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평생을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 관심을 두고 읽거나 생각하고 있는 뭐 주제, 뭐 달라진 학문적 태도, 뭐 그런 게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대학 강의를 56년에 시작해서 2005년까지 꼭 50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기도학생 운동도 하고 했는데 Y 신학생으로부터 인간의 3대 문제를 질문을 받았어요. 인간은 무엇이냐, 뭘 바라고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3대 문제를 질문을 받고 그날 저녁에 생각해서 다음날 대답을 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가는데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 인간의 3대 문제가 지금까지도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첫째 자기 결정 능력을 가진 존엄한 존재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위해서 사냐 하면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 인생은 행복 추구의 연속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선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일단 나로서는 인간의 3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그렇게 정해놓고 법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간 문제를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행복에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법하고 행복 추구하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바이블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았는데 사실 시를 따져놓고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질이 같고 능력 차이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와 같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여기 기본권은 포괄적 행복권으로 바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권은 천부의 인권이고 또 국가도 이런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뭔가 확인하고 보장해야 행복 추구권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조물주가 준 천부의 인권인데 이 천부의 인권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고 정치를 해야 되고 법을 제정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도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그 법 자체를 어떻게 제정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인간의 3대 문제에 맞추어서 모든 법리론을 전개하고 또 법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엄한 존재라는 건 그 존엄성의 내용이 자기 결정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하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차이가 그게 동물하고 인간은 자기 결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인간은 존엄하고 동물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존엄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정신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이나 정신의 질이 같은데 다만 능력 차이만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 10조는 기독교 국가들이 인정하는 조문을 개수했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주 그 신파, 구파 하는데도 신파는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결정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파의 입장에 있어서 의사의 자유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형법의 형사 책임 이론에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자 중에 그 기독교 사상하고도 맞는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학술 정보가 나오면 얼마 안 가서 전부 번역서가 나와서 일어를 통해서 내가 독일어나 영어나 도어를 몰라도 일어를 통해서 최신 학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1년간 교환교수로 갔다가 2년, 3년까지 연장해서 프랑클이라는 사람을 단도씨한테 소개받아가지고 그의 신경증의 이론과 치료라는 로고세라피를 개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실존 분석적 차원 존재론적 인간상을 기초로 해서 연구를 한 결과 기독교 사상하고도 맞고 나도 그 흡족하게 제일 좋은 견해로 생각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인격 책임의 신이론이라는 것을 이론 구성을 하고 단도 교수의 인격 책임의 이론에 대한 중요한 점에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신이론이라는 신자를 붙여서 일본에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그 학언을 입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 강의할 때 사람이 왜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거는 그 기원은 신학에 있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형법 총론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정말 또 오랜만에 예전에 지도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다시 기분 좋게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인격 책임의 신이론과 관련해서 교수님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신 인격 책임의 신이론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해가 1970년대이니까 이미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젊은 후학들 중에는 이런 교수님의 이론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이론을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더불어 신이론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시 인격 책임의 신이론을 연구하시고 발전시켜 나가실 때 동경에서 있었던 추억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도 스케미스 및 그 다른 학자들과의 학적인 우정들, 그 뒤로 이어진 인연들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단도 스케미스 박사는 도쿄대학 나와서 도쿄대학 교수하다가 정년퇴직 후에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본에 갔을 때는 최고재판소에 있었는데 내가 가서 개건 교수로 갔으니까 강의를 한 강좌 하겠느냐고 해서 강의보다도 내가 연구를 좀 집중하고 싶으니까 강의는 돌아갈 때 특별 강연으로 한번 하게 기회를 주고 연구 시간을 좀 갖게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일본 대학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했냐 하면은 한국에서는 신파, 구파, 의사의 자유
의사가 있네 없네 뭐 그런 단순한 얘기밖에 안 됐는데, 이 단도시계미스 씨는 인격 책임 이론을 주장을 해가지고 좀 특이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또 특히 내가 대학원 학생 때 그 단도시계미스 교수의 형법 강요 총론을 내가 구입해서 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일본을 그때 자유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교과서에 나온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논문이나 이런 걸 하나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그분의 모든 학생 시절, 대학원 시절부터 해서 발표한 모든 논문을 전부 카피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인격 책임 이론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체성이라는 걸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그것이 3월 달에 가서 한 10월 달까지인가 그렇게 하니까 일본 대학에 있는 이다쿠라 히로시라고 그 단도 교수한테 지도받아서 박사된 형법 교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던가 봐. 최고재판소에서 그 교수를, 자기 제자 교수를 통해서, 이다쿠라 교수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나는 전부 분석해가지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소식을 듣고서는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는지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에서 기념으로 사진까지 같이 찍어주고 그랬어요. 이쪽 가운데 있는 분이 단도시계미스, 이쪽에 이다쿠라 히로시, 그 가시 있는 게 후네마 야스노리. 후네마 야스노리 며칠 전에 여기 그때 조교로서 나를 도와줬는데 그 교수 세 사람이 와서 다녀갔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집에도 와서 같이 수시학도 먹고, 그거 김영준 교수가 또 잘 알아가지고 전부 들어다니면서 안내해가지고 관광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었죠. 마침 우리 집사람이 와서 같이 갔는데, 가서 내가 진작에 찾아봐야 될 텐데, 내가 찾아뵙고 여러 가지 지도받을 준비가 다 안 돼서 이제까지 하느라고 못 찾아뵀는데, 이제 준비가 다 거의 된 것 같고, 또 내가 1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또 다시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그러니도 찾아뵈려고 했는데 미리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도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제 최근에 내가 모든 걸 다 수집했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법학 입문이 있는데 그것도 봤냐고 그래서 못 봤다고 그랬더니 비서시계 가지고 가져라고 해가지고 사인해서 줘요. 좀 이거 맞아 읽고 학문에 관한 얘기는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갔지. 근데 그럼 다 읽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7시 반에 했더니 만나자고 그래. 근데 이렇게 또 내 숙소가 한 500m밖에 안 떨어졌어. 그 집 집이 도쿄대학 근처인데. 그래 내가 가가지고 갔더니 사모님이 오차 한 잔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시고 얘기했네. 11시까지 얘기가 진행돼. 그 양반 설명이 길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나는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우리 나라 행평이 그러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 뵙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궁금한 거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하듯이 그냥 내용적으로 결례가 두드려 내 궁금한 걸 전부 선생님한테 지도받기 위해서 내가 그냥 질문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를 좀 안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리고
학문하는 사람은 자기 주체성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도 주체성 활용을 해요. 주체성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쭉 연구하는 것을 내가 보고를 했죠. 렌스의 크리미널 비올로기의 심신이론적 인간상을 기초로 해서 자유의사를 인정하는데, 그 자유의사는 결정 소질과 환경에서 결정 지어지면서 결정하는 자유. 근데 그건 그 은사되는 오노 세이치로가 불교 서적까지 가지고 있는 불교 신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따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나는 그 결정 지어지는 님이 또 어떻게 결정을 하냐. 내 생각 같아서는 제약, 소질과 환경에서 제약을 받으면서도 결정하는 자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런 거 아닐 테니까, 내가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학자의 권위 있는 학설을 근거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볼 수 있겠느냐고. 그런 걸 내가 한국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동안에 그게 제일 중요한 작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잠잠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나기를, 무슨 글 쓰는데 선생님이 주에다가 프랑클도 나와 같은 생각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어떤 데가 선생님하고 같은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프랑클의 이론이면 아마 박우 선생하고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11시까지 시간이 돼서 내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음에 또 찾아뵙더라도 이제 너무 늦어서 내일 일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오늘은 이만, 제가 묻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다음 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면서 그냥 나를 좀 따라오라고 그래.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냥 큰 홀에, 2층 전부가 큰 홀인데 책이 가득 있어요. 거기서 책 2권을 빼죠. 근데 프랑클의 Theory on Therapy de Neuroses, 신경증의 이론과 치료라는 책을 번역한 장하군이 있더라고. 이런말로 번역한 거. 그 2권을 빼주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집에 와서 새벽 3시까지 다 읽었어요. 그거 내가 막 혼자 만세를 불러서 이제 됐단 말이에요. 일본에 온 보람이 있다. 내가 찾는 그 기독교 인간하고 딱, 이 사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지만 유대교는 예수 이전의 구약 사상하고는 맞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창조 사상, 그거하고 이렇게 질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내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게 혼자 만세 불렀다고 하도 기뻐서만. 내가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에루 교수가 한 학기 강의를 나왔는데, 대학원 강의를, 형법 강의를 나왔는데, 중앙대학교에서는 아니고 다른 대학교에서요. 에루 교수가 나왔는데, 내가 그 인간의 주체성 이런 거에 하도 고민이 돼서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아, 그건 철학하는 사람이 더 맡겨야지. 형법하는 사람이 그게 말리면 평생 너무 남편도 못 쓰네. 그게 대답이에요. 그 이상 뭐라고 더 얘기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그랬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내가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됐는데, 난도를 찾아본 게 렌스의 심신이론적 인간을 가지고 그 양반 얘기하는 건 결정 지어지면서 결정하는 자유, 의사, 또 인격도
이 인격 개념도 심신이원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격이 정신적 차원, 신체와 정신의 이렇게 이제 합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격이라는 것이 애매해요. 순수한 정신인지, 근데 정신학적인 정신이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파악되는 그런 인격이에요. 그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프랑클을 분석하니까, 프랑클은 첫째 차원 존재론적인 설명, 이게 좀 길어도 괜찮아요? 야, 괜찮습니다. 차원 존재론적인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신체적 차원이 있고, 심적 차원, 제일레 심적 차원이 있고, 가이스트, 정신적 차원이 있다. 근데 차원 존재론이라는 건 각 차원이 각기 기능을 달리 하면서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차원 존재론이라고. 이 차원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체적 차원은 식물적, 인간의 식물적 생활작용을 하고, 심적 차원은 인간의 동물적 생활작용을 하는 거. 인간이 정신적 생활작용은 인간 고유의 생활작용을 하는 거다. 이게 그 로고세라피에 나오는 그 프랑클의 인간상을 그렇게 파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차원에 속하는 속하는 거다. 인격은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니, 정신적 생활작용은 인간에만 고유한 생활작용이니까, 불교에서는 정신하고 정신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없어,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질이 틀려. 정신하고 뭐라고 해. 정신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 사상인데, 거기서 내가 이제 뭘 생각했냐면, 이건 완전히 기독교적인 인간하고 사상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내가 인격 책임 이론을 얘기하면 되겠다. 근데 나는 나대로 뭘 생각했냐면, 인격은 정신적 생활작용을 주체로 생각해요. 주체로. 그리고 정신적 생활작용은 지적 작용과 의지적 작용이 있어. 지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또 사리를 분별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 또는 악을 택일적으로 결정하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있어. 이게 지적 작용과 의지적 작용이 정신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선을 택하냐 악을 택하냐 그리고 그 인격이라는 건 정신적 생활작용에 나는 주체로 해석한다. 인격도 정신이야. 정신인데 정신적 생활작용의 주체로서의 정신이야. 그래서 그 주체가 의사의 주체가 되고 돼서,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도 그 인격적인 의지적, 이건 나쁜 것이라는 걸 알면서 지적 작용에 의해서, 그러면서도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이거 훔쳐 먹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 훔칠 수도 있고, 그래도 이놈아 참아 집에 가서 먹어. 그래가지고 훔치지 못하게 끌고 가서 집에 가 먹었을, 안 훔칠 수도 있다. 그것이 의사결정의 의지적 작용이다.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인간하고는 정신적으로 영적인데 둘 다 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인격신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인격하고 인간의 인격이 기도해서 부탁도 하고
하나님이 들어도 주고 언약도 맺고 계시도 하고 해서 통한다는 이제 거기까지 내가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격은 단도씨가 인격 책임을 주장하고 인격 주체성을 얘기하는 그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단도씨는 불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나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그래서 자유의사도 그 은사인 오노세이지도가 소질과 환경에서 결정 지어지면서도 결정하는 자이다. 이인도 단도씨도 그렇게 그대로 얘기를 해요. 결정 지어지면서 결정한대. 나는 내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정 지어지는 놈이 어떻게 또 결정을 하냐. 소질과 환경에서 인간의 정신은 전지전능이 아니니까. 전지전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하니까 소질과 환경에서 제약은 받으면서도 결정할 자유가 있다. 제약을 받으면서도 결정할 자유가 있다. 이게 제약 안 받고 그냥 자기 자살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 그게 핵심이야, 이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격은 차원 존재론적, 실존 분석적 인간상이라고 그렇게 프랑클의 인간상을 그렇게 내가 이름을 붙여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인격 주체성을 파악을 하고 그걸 책임 이론에다가 응용한 것이 그것이 인격 책임의 신이론이에요. 단도시계미스의 인격 책임의 이론이라는 대표적인 논문이 있는데 그렇게 질이 다르니까 인격 개념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나는 신자를 붙여서 신이 같은 인격적인 이론인데 신이론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단도 교수보다 한 20년 선배인 히오키 노리오 교수라는 분이 일본 대학에 있었는데 그분한테 내가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그분한테 지도를 받고 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비판을 하고 신자까지 붙여가면서 일본에다 발표를 하면 내가 지도받고 지도한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게 아닙니까? 이걸 내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헤이 가만히 상관없대. 학자는 자기 주관이 있어야지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일본에다 이제 그걸 발표를 했어요. 90분간 3년 연구해가지고 이제 90분간 끝나서 90분간 대학원 학생들 한 50명, 그 형법교수 4사람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데서 90분간 인격생의 신이론을 내가 발표를 했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다쿠라 히로시 교수가 법학연구소장을 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일본 법학에다가 나누어서 실려도 좋겠냐고. 그래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4번에 나눠서, 거기에 실렸어요. 그랬더니, 그 단도시계미스 박사한테 그 별세본을 그 선배들은 히오키도 읽어서 갖다 주니까 그걸 읽고, 친필로 읽은 소감문을 썼는데, 인격 주체성에 있어서는 나보다는 점진적인 연구가 되겠고, 막 이렇게 표현해서 좋게. 그러니까 그 히오키 교수가 총장한테, 일본 대학 총장한테 갖다 줬어요. 이게 총장이 밤 11시까지 박 선생의 그 연구실은 불이 안 꺼지고, 다른 개원 교수들은 교환 교수들은 오면은 관광 다니다 그냥 가는데, 관광도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런 훌륭한 논문을 쓰라고 그랬는가 보라고, 논문 박사 본인이 원하면 논문 박사를 우리 대학에서 주는 방향으로 제가 총장이 그랬다는 게. 그래서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거기 있는 동안에 여기는 부재 박사 제도가 없어졌어. 근데 박사를 하려면 여기 와서 제자들한테 학점 따야 할 뻔했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지 모르겠네. 이게 대단히 아닌데. 예,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 아직 박사학위 없으신 분들도 이제 전임 교수로 활동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일본 이제 그렇게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일본 건너가셔가지고 하기를 따오셨습니다. 그 단도 스키미스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일본 전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학자인데, 교수님께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내 조금 더 할게.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단도 교수가 자기 책에다가 이거 배워도 괜찮아? 예. 자기 책에다가 이 훗노트에다가 이제 이게 책임론이야. 책임론 분야에 자기 제자, 이게 미리 얘기할 건 뭐냐면, 도쿄대학 제자들이 형법교수가 많은데 인격 책임 이론에 정면으로 후계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그 대학원 때 에르 교수가 철학하는 사람이다 몇 개야지 평생 논문 한 편도 못 쓴다고. 그래서 그 머리 좋은 도쿄대학 단도의 제자들은 복잡하고 그거 발리기 싫으니까 그냥 다 그거 관심을 안 갖는데, 안 가져. 근데 나 같은 멍청한 사람만 그걸 말려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책에 뭐라고 있는 거니, 두 사람을 소개해요. 자기 제자 오스카 히토시라는 사람이 인격 책임론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제자 하나가 있어. 오스카 히토시라는 교수가 있는데, 오스카 대학에.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는 거니, 어다우시노 사치와 호보 젠멘테키니 도우시우시나라 지세스노 덴카이오 고고로미 이루노와 오스카 하카세대하라고 이랬거든. 내 입장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답습한다고 그래서 따라온다는 얘기지. 답습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차설을 전개해. 자기 이론도 전개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이론을 전면적으로 답습한다는 거지. 따라오면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차설을 전개를 시도하는 것으로서 오스카 박사가 있다. 근데 그 오스카 박사의 이제 그거 뭐냐면 인격적 형법학의 구상이라고 그래서 법학교실 메토 1990년 법학교실 그래서 교실 1권 11권 사문가, 이게 뭐 잘 안 보이는데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얘기가 나와요. 와다우시노 리노 덴카이오 고고라는 뜻이대. 내 이론의 이론의 전개를 시도한 걸로. 자기 제자는 자기를 답습하면서 자서를 전개하고, 내 논문은 내 이론의 전개를 시도한 논문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박정근 인격 책임의 신이론 1번 법학 4번에 나눠서 한 거 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와서 김기두 교수 논문집에다가 환갑 기념 논문집이 그전에는 나왔었지. 화갑 기념 논문집 현대 형사법론에다가 단도 시게미스의 인격 책임의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내가 실렸어요. 근데 그 논문을 북해도에 있는 북해 학원대학의 스스키 노리오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스스키 노리오 교수가 여기 고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니까 그 논문을 일본말로 번역해가지고 자기네 논문집에다 실렸어요. 북해학원대학
법학연구에다가 실렸다고. 그게 1984년이야. 그게 번역해서 실렸는데, 그걸 이제 단도씨한테 보내줬던가 봐. 별세폰을. 그것도 여기다 실었어요. 자기를 전개를 시도한 걸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도시계미스의 인격 책임의 이론이라고 해서 내가 북해대학에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강연한 게 있어. 북해학원대학에. 북해도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냐면 이게 스스키 교수가 근무하는 대학이에요. 근데 그 형법교수가 누구냐면 단도의 제자가 북해도 형법교수인데 그 사람한테 또 박사 받은 사람이 그 학교 형법교수로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게 아니라 단도 선생이 유명하니까 그 단도 교수의 박사에 대해서 신이론이라고 했으니까 뭘 얘기했는가 궁금해가지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날은 학부가 한 300명 있는데 교수도 12명이나 들어왔어. 거기서 90분간 내가 강의를 했더니 그것도 여기다 소개해. 자기 이론의 전개를 시도 논문으로.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법문사에서 내가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인격책임의 이론 학위 논문, 그걸 단행본으로 낸 거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다 실렸다. 한글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 네 가지를 여기다 소개를 했어요. 여기 네 가지가 줄친데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5줄을 써서 할애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차서전이 있는데, 이게 대화식으로, 대담식으로 하는 차서전이 있는데, 내 마음의 여로라는 책이야. 근데 거기에 그 대담자가 선생님은 훌륭한 제자가 많은데 제자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강의는 안 들었지만 지도한 사람은 많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박정근 교수다. 그렇게 그 얘기한 게 나와요. 그것도 주리스트인가 어디는 또 지방법원 법관들에게 인간이라는 게 뭐냐는 강의하는 원고가 무슨 법률 잡지에 잠깐 실렸어요. 근데 그걸 또 나한테 보내왔어, 별세판을.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한국에서도 박정근 교수가 내 이론을 조설하고 있다. 그 내가 일본에서는 단도시계미스의 이론이 복잡하니까 머리 좀 제자들 여기 안 말리고 많이 쓰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나같이 아주 우드는 사람은 그게 맞아가지고 늦게까지 박사도 못하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단도가 이런 입장인데 내가 가서 자기 이론의 전개를 시도했다는 게 자기 제자는 탑수하면서 자서를 전개한다고 해서 가볍게 치고 오고 내 이론의 전개를 시도했다고 여기서 내 이것도 그냥 보통 몰랐는데 내 회갑 논문집 증정식이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 교수가 축사를 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자기 제자하고 나하고 이렇게 차이 있게 나는 자기 이론의 전개를 시도하고 자기 제자는 자기 학설을 답습하면서 자서를 전개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 축사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확인해 본 게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단도 교수의 핵심에 있어서 인격 책임에 이르면서 핵심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상습범의 가중범이에요. 가중. 이 절도죄면 우리 형법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상습범은 2분의 1을 가중하게 돼 있지. 근데 그 단도시는 그 가중형을 뭐라고 보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책임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책임형으로 안 보고 보완형으로 보는 거예요. 보완형. 그래,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보냐 하면 나는, 인격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행위에 있어서의 의사 주체, 의사 책임, 즉, 의사의 주체라고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 그냥 인격이라고 해도 돼. 의사의 주체는 인격에, 지금은 난 그렇게 아주 높여.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런 표현하기가 주저주저했다고, 그것도 엉뚱한 소리가 될까봐.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같으면 쓰면 그렇게 써버릴 텐데, 그때만 해도 그냥 너무 안 나가고 남았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고, 행위에 있어서의 의사 책임, 주체라는 걸 거기다 넣기는 했지. 주체 책임이 원칙적이고, 성격 형성에 있어서의 의사 책임은 그것은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형사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에 있어서의 의사 책임이 원칙적이고, 성격 형성에 있어서의 의사 책임은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근데 반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행위에 있어서의 의사 책임을 하고 성격에 있어서, 성격 형성에 있어서의 의사 책임을 합의를 해야 돼. 합한 것이 형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보충적으로 고려하는데 성격 형성은 이게 상습범에서 상습적 성격 형성, 이것은 원칙적으로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개체하는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보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형을 감경하느냐 아니면 감경 않느냐, 그것뿐이지 더 인정할 수는 없다. 그건 책임형이 아니고, 그러면 현행법은 뭐냐? 나는 그건 보완형이라고 그래요. 보완처분에 해당하는 보완형이지 책임형은 아니다. 책임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거야. 그걸 내가 강력하게, 그게 차이가, 이게 그 핵심이야, 그게. 어느 면에서는 인격 책임이 존재 가치가, 그 상습범의 가중형도 책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도가 인격 책임을 주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핵심이라서 나는 그건 행위 책임이 원칙이고, 그 의사 책임, 그것까지고, 그것을 성격 형성에 있어서의 의사 책임은, 그것은,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려해야 되냐? 그 상습적인 성격 형성이 주체적으로 된 경우에는, 쉽게 해서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버릇이 자꾸 훔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그렇다면 주체적으로 형성한 거고,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겨서 할 수 없이 거지같이 돌아다니면서 집도 없고 훔쳐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건 환경에 의해서 그 제약을 받은 거니까 오히려 감경 요소로 봐야 한다. 6년 이하의 징역이면 거기서 감경을 해줘야 된다. 전혀 틀리지. 거기에서 아주 그냥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단도의 인격, 왜 그렇게 틀리냐? 인격이라는 개념이 첫째 틀려. 단도의 인격은 심신이론적인 렌스에게 인간상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초인과적인 주체성이 인정이 안 돼, 그것은. 그래서 지어지면서 결정하는 의사의 자유에. 그러니까 의사는 인격 책임이라는 것이 행위에 있어서의 의사 책임에다가 플러스 이 사람은 성격 형성에 있어서의 성격 형성 책임을 합의를 해서 본 것이 보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상습범의 가중행위 책임행위라는 거예요. 보완행위 아니고. 근데 나는 그걸 보는 거니 이건 보완행위지 책임행위 아니다. 책임형은 행위 책임 한도로만 인정해야 된다.
이게 아주 핵심적으로 차이예요. 이 단도의 인격핵 이론이 존재 가치가 어디가 있었느냐면 상술범을 가중형을 책임형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거 아닌데 그 핵심을 내가 무너뜨렸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일본에 나 발표하기 가지고 꺼냈다고 처음에. 근데 그 기억기 교수가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발표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실존 분석적, 차원 전전적 인간상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초인과적 주체성 이것을 나는 인정을 프랑클은 그런 초인과적 인격 주체성을 이용해서 신경증이나 정신병을 치료를 하는 로고세라피라는 치료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존이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인격이 말이야. 이 사람은 신체 심적 차원, 정신적 차원의 통일체가 인간인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 고유의 생활작용은 정신적 생활작용이에요. 동물은 심적 차원까지만 있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 차원은 인간 고유의 차원이고 그 정신적 차원, 정신적 생활작용의 주체가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이 지적 작용이 있고 의지적 작용을 발동을 해서 선악을 구별하고 선을 택하던가 악을 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성이 있고 인격 주체성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단도는 그 심신이 이론적으로 생각하니까 결정 지어지면서 결정하네만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여기는 차원 존재론적 실존 분석적으로 보면 실존 분석이라는 건 실존한다는 건 정신이 통일체로부터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 심신 유기체에 맞서서 저항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항하는 게 충동을 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충동을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목적적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의미지향적이에요. 의미지향적이에요. 의미 가치 지향적이에요. 이게 생김 이론으로 말하면 합기범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통계 능력을 인격이 가지고 있어. 인격은 그래서 나는 프랑클도 그런 표현은 한 걸 아직 못 봤는데 나는 정신적 생활작용의 주체로 그냥 파악을 한다. 그래가지고 심신유기체까지 다 셋을 다 통제해서 인간 자체를 다 주관하는 그런 주체로 본다고 인격을.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녹음 이제 나중에 수정을 때려도 이 얘기 나온 점이 좀 합시다. 신학적으로 보면 인격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직신학에서. 하나님도 인격, 인간도 인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 창세기에. 근데 또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도 하고. 그럼 여하튼 하나님의 정신하고 인간의 정신은 질이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정신적 생활력의 주체가 인격인데 하나님의 인격하고 사람의 인격이 언약도 맺고 성경에 왜 선지자들하고 언약 많이 맺잖아. 아브라함도 언약, 자손도 어떻게 한다고 언약도 해주고. 그것도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간청도 하고 하나님이 또 인격적으로 들어서 주고 그건 정신적으로 교류하는데 정신적인 질이 같다는 게 뭐가 틀리냐. 하나님과 인간은 뭐가 틀리냐면 능력 차이만 있어. 지적 능력, 의지적 능력은 작용은 같은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인간은 그렇지 못해. 근데 용케 말이지 성경에 또 그런 게 나와요. 시편에 다윗이 시편 5장인가 8장인가
8장 5절인가 5장 8절인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 것이 전부 맞춰 보면 기독교 사상하고 매치가 된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크게 근데 일본에서 쓸 때만 해도 그렇게 인격이 정신적 생활작용의 주체라는 거 그것까지 표현을 못했어. 그냥 감히 그것까지 못했다고. 이제 요즘에 이제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정신적 생활장애의 주체다. 그러면서 심적 차원, 신체적 차원, 정신적 차원 전부를 그 인격이 다 통합해서 통제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격은 인간의 그 인격이라는 건 인간의 주체성은 인격 주체성이 바로 인간의 주체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그것까지 이제 최근에는 그것까지 지금 이제 나가는데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이야. 정신적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단도는 심리적 인격 같은 그런 느낌이 표현을 해요. 이 프랑클의 이런 건 그 양반이 인격체의 미로를 만들 때는 랜스의 크리미널 비올로기만 기초로 했지 프랑클은 전혀 그때는 그 양반이 볼 수 있는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뒤에 나왔는지 자왔더니 그건 나중에 이제 자기하고도 같은 입장이다 하는 것만 표시를 해서 내가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어디가 같으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책을 그렇게 줄여서 보니까 나하고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3년간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리고 교수로서 내가 미수에 그치지 않고 그걸 뻥 떨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이제 기술범이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근호 교수가 대학원에서 평생 너무 남편도 못 쓴다 소리가 지금도 그게 안 잊어버려요. 나같이 무능하고 의드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평생 그렇게 고생하지 도쿄 대학에 그 머리 좋고 한 놈들이 그 자기 은사 따라서 거기 가서 같이 고생하려고 따라가는 놈이 거의 없고 여기 오스카 히토시 하나도 전면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살을 뭐라 그러지? 응? 자살 전면적으로 답습한다고 그래. 자기 이름을 답습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살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형식에는 안 맞는 얘기니까 이건 다 편집할 필요가 없을까? 여하튼 이 얘기 나오다 보면 나는 그냥 형식을 취하지 않고서 그냥 말려 들어가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교수가 나한테 또 말려 들어가면 이제 너무 많이 못 써. 큰일 난다. 근데 여하튼 박상진 교수가 봤어? 예. 반도하고 나하고 인격생의 이론에 그 비교해서 쓴 거 있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단도 교수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 법관들한테도 얘기하기를 기독교에서는 동물하고 전혀 정신의 질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않고 질은 같은데 양적으로 차이가 있다고만 생각한다. 나는 아무래도 불교적인 입장에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배서판이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일본에 발표한 것이 2016년인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나 조교로 연구할 때 조교로 전면적으로 도와주고 박사 논문도 그거는 원고지에다 썼었는데 내가 빨리 못 가니까 그 박사 논문을 그 조교가 200개 원고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제본을 해서 대신 제출까지 해줬어. 그렇게 충성하고 나를 도와준 애기 얼마 전에 와서 다녀갔는데
그 내가 단도시는 거시에다가, 근데 단도 선생이, 그 부인은 천주교를 믿고, 그 신부가 장례식에 출연했어요. 근데 이 양반도 죽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신부가 권유했던 모양이에요. 부인한테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양반도 영세를 받고, 장례식을 신부가 주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후나야마 논문 쓸 때 거기다가 이분도 지금 살아계시다면, 단도씨도 살아계시다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나하고 같은 얘기를 학술 인격체험 내용을 수정했을지도 모르는데, 아깝게도 그냥 돌아가셔서 더 얘기 못 나서 몇 번 쓰다가 그것까지 하는 건 너무 결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빼버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기원한 얘기만 그 후네마 기념 논문에다가 끝없잖아요. 공원만 표시하고 말하지. 인격 책임의 신이로는 교수님 그 당대 일본 최고 학자한테 가셔가지고 그 이론적인 인정을 받으신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한글로 각주가 실린 건 아마 한국 법학에 있어가지고 최초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비롯해서 이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자기 본인 이름으로 이론을 가지고 계신, 아마 거의 대한민국의 법학자 중에, 형법을 넘어서 법학자 중에 교수님 유일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형사법의 자의식, 형사법의 향후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한때 한국 법학은 외국 법제와 이론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어떨 때는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개수법학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태도에 대한 반성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 법리의 무비판적 수용을 갖다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학계의 변화 흐름을 갖다가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국 형사법이 앞으로 어떤 접근법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인간이 이웃과 더불어서 최선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정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또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엇이고 뭘 바라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세 가지 문제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보면 외국 학자들의 얘기를 인용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개수법학이나 면에서 외국의 것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건 좋지 않고, 참고는 하되 인간의 3대 문제에 대한 자기 주견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이용할 건 이용하고 채택해서 안 될 건 비판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하고 따라가는 그런 학문 태도는 학자로서의 주체성이 없는 학자가 돼서 대단히 위험한 학설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일본에서 단도 시게미스 씨의 그 박식한 지식이 부러웠지만은, 내가 그 신이론을, 인격체험의 이론에 대한 신이론을 중요한 점에 있어서 비판하고 내 입장을, 그분의 이론을 전개해서 새로운 얘기를 내가 하게 된 것도 인간의 3대 문제 중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깊이 팠기 때문에 그런 신이론을 내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이론을 무조건 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자기 입장에서 분석하고 자기 자신이 믿어지는 그런 인간의 주체성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모두가 이웃과 더불어 행복 추구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모든 걸 외국의 학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주장으로 메꿔서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믿어지는 학설을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후학들이 명심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 형사법학회에서도 정말 교수님 목소리를 갖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 그 외에 형사법을 공부하고 연구한 후학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구 태도라든지 학문적 용기라든지 법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스쿨 제도가 되기 전이나 후나 조금 더 달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 실무하는 사람들이나 법을 강의하는 학자들이나 다 같이 그 형법 자체가 사람의 최선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기 위해서 국가에 의해서 강행되는 그런 법규이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돼서 시험 공부에 시중하기 때문에 다른 시험 문제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국가가 국민 하나하나가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졌는데, 국가는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니까 고시에 합격을 해서 실무에 임한다 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입장에 맞는 이웃과 더불어 최선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 여기에는 이론으로 가거나 실무하거나 다 같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로스쿨 제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인간의 3대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국민이 최선 최대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법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원로와의 대담, 이 충정로에서 박정근 교수님과 짧지 않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박정근 교수님, 그리고 이 학회 연구이사인 저 강우혜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촬영을 맡아준 허왕 교수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데 오늘 촬영을 담당해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학들한테 오늘 박정근 교수님과의 대담이 깊은 울림이 될 거라 생각하고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박정근 교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거울 삼아서 정말 이 중요하고 묵직한 인간의 주제, 정말 인간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쟁점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